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꽤 갖기도 했었던 시절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내년 경제 전망이 어떨지도 궁금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2022년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수와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곳곳에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또 대마초 산업은 그 바람에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는 중에 같이 한번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년 2022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코로나보다 좀 더 다른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의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사실은 코로나19가 끝날 줄 알았어요. 올해 그렇죠. 시작할 때 우리 인류는 백신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제 맞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 어렵겠냐. 끝난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이게 참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세입자인지 코로나19가 세입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은 위드 코로나라는 그 용어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된다라는 부분만을 지금 시장에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제는 그 참아가면서 우리가 지내야 돼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조금 무서운 의미 등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드 코로나라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이다라는 거에서 이번에 우리가 경제 측면에서 얻게 된 부분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가던 이런 생활이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서로 견뎌가면서 뭐 감기가 걸려도 참아서 대충 넘어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건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일하는 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팬데믹 상황까지는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많았거든요. 긴급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들의 의미는 이 병에 대한 어떤 대처를 물론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겠지만은 이전 초기에 나타났었던 때와 같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겠어. 그럼 어느 정도 알아서 견뎌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유럽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 확진 여부에 대한 검사들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부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도 등장을 할 거고, 그 사이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더 복잡해지는 우리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지금 다가서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차라리 잠깐 복작복작하는 건 오히려 견딜 수 있어도. 그렇죠. 그렇겠어요. 맞아요. 손님들이 뭐 한 여러 명이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머무시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분들이 계속 같이 우리랑 사신대 그러면 그렇죠. 말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와,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일단은 풀어야 될 문제가, 코로나19의 종식은 일단 그럼 어렵다고 보고 같이 간다고 보더라도 네네. 이 공급망 차질, 네네. 컨테이너로 뭘 보내려고 하면 며칠 걸리고 보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될 걸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에 대한 어떤 차질이 발생되는 주요한 이유가, 예전에는 좁은 공간에서
뭐 100명이 투입되어서 노동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면 지금은 3분의 1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아웃풋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메꿔내려면 이것을 자동화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공급망의 어떤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된다라고 볼 수만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인플레를 예. 일부에서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발생한 거야라는 거로만 자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인플레라는 것을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밸런스 측면에서 생각해서 본다면 예. 우리가 뭐 실업자가 많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등장을 했지만 가게가 파산된 경우는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은 분명히 퇴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일자리를 보여야 되니까 막아보자. 네. 그래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전체 질량이 팬데믹 전과 지금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했다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양측 간의 활동량과 물동량에 대한 차이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수축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버틀넥,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된 거고 이 영향에서 결국 공간이 좁아지니까 뜨거워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당장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근로자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다. 못 고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22년 이후로 다뤄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그 기간적인 측면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거나 그 말이 결국 값이 비싸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비싸면 안 사면서 점점 더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또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 잘 안 돌아갈 거다라는 우선은 겁니까? 지금은 이연되었었던 소비가 많고 네. 지난 1년 넘게 뭐 지금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저축률이 이례적으로 높았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구매력은 갖춘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과연 그냥 소비를 중단할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퀘션 마크가 달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일 텐데. 사실 정부 정책은 너무 무리해서 지금 자산 시장이라든지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부분 등을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은 전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투기적인 주체도 물론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통화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동량을 커버하는데 우리 운송산업이 지금 커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면은 네. 해외를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백신 사태 때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모은 것을 확보해주지 않았을 때는 쇼티지가 발생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영역대에서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22년도에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감당하게 될 어떤 비용적 부분. 이 비용이라는 건 결국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어떤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오고 맞습니다. 구두를 늘리고 그렇죠. 뭐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빨리 써야지. 뭐 당장 지금 뭐 중국에 노는 컨테이너가 보인다. 그럼 예. 가져와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렌트를 하던 시간 리스를 후에 하던. 시간을 좀 기다려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의사결정을 빨리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하는 데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래 가는 건가 보다 싶은 게 최근에 네네. 자동차 회사들이 맞죠. 반도체를 못 구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었는데 최근의 뉴스는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그게 더 싸다라고 느끼는 네, 거지 그 않습니까? 말은 공장 짓는데 이게 최소한 몇 달, 1년은 걸릴 텐데 맞습니다.
그거 지었다가 나중에 이거 반도체 회사들이 재가동되면 저거 다 재고이거나 그럴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재가동될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휴먼 리소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겠죠. 예. 우리가 요즘은 AI다, 뭐 빅데이터다, 자동화다 이런 것들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갈 거라는 것들의 공포에 휩싸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팬데믹을 지내고 나면서 우리 직장 내에서 근로자라든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나니까 이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인가.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가. 교육 비용이 있을 거고요. 네. 이들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안전 비용이 또 이젠 추가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자꾸 이제 AI다 이런 것들이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그럼 사람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로 근로 전선에 안 나가는 근로자들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에 보면 뭐 그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반 이민 정책 같은 케이스 이런 네. 것들도 단지 어떤 그 저임금의 노동자를 네. 그렇게 이제 제한한다라는 의미나 아니면은 일자리를 보호하자라는 측면 정도로만 이제 왔었었는데 이들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기존의 이 그 인력들을 활용한 그 경제 아이템 등은 대체제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 내에서도 높은 시급의 그 구인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해놓지 않으면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걸 투자의 아이디어로 돌려보면 네네. 사람을 줄여서라도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고민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아왔었고 네. 또 이들 역시 뭔가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그렇겠네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플랫폼 안으로 품기 위한 그런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나가게 되었었던 거고 예. 또 이 과정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 리스크라든가 뭐 과점적인 독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뤄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점점 더 양극화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건데 사람이라면 브랜드 있는 기업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결국은 이런 그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재화의 수요 최종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확보하지 않고 이들을 육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미래의 경제를 우리가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야, 2022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네. 더 어려운 숙제들만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의 과정에 따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우리가 과거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3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경제에 반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은 갑자기 우리 물건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우리가 좋아져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창고에 물건을 쌓기 시작하죠. 근데 한 3년 차쯤 되면은 이제 소비가 뜨뜻미근해지니까 예, 예.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재고로 남으면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는 이것이 이제 과거에 반복되었었던 예. 3년 주기설의 추이였었던 예,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예전만큼 부채를 많이 사용하진 않고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3년 주기와는 조금 맞아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3년 차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죠. 어떤 폭력적인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적 사건이 등장을 했고 그런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적응 과정을 우리가 보내왔다라면은 지금까지의 변화가 3년 차, 4년 차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실물 경제 정착이 되는지 만약에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거품이었을 거고. 야, 이게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효되고 변색된 결과가 나타날 맞습니다. 거냐인데 그렇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컸었던 것이 과거까지 흐름이었었다라면 예. 사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만들게 된 것은 이런 대기업과 제조업들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 등이 이제는 그 한쪽으로의 치우침을 보완해주는 그런 변화 등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플랫폼도 그랬고 금융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뭐 무거운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성장은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했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친환경 산업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런 변화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보인다라면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약간 우리는 유동성에 취해 조금은 그냥 잠깐 꿈을 꿨던 네. 약간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돈으로 풀어서 막아왔던 덕분에 또 과도하게 즐겼던 파티도 끝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규제 관련된 사안 등이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그리고 산업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정 작업이 정착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이라든지 요즘 성장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미래의 그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내수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달 직원 가게마다 안 둬도 네네. 뭐 배달 앱 깔면 돌아가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입니다. 그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또 최근 같이 일손 구하기 어려울 때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한쪽에서는 비용을 낮춰주면서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그런 것들을 것들.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뭐 바이오나 뭐 제약 이런 부분 등이 들썩이고 뭐 수익률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우리 산업에서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는 결국은 고령 세대들을 위한 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꼭 돈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윤적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과 공공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향만 찾더라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22년 이후에 어떤 투자의 컨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예를 한두 개만 좀 들어보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꼭 뭐 어떤 걸 찝지 않더라도 이런 류의 회사들은 좀 도전을 많이 받고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류의 회사들은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조금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업종에 대한 분류를 구분짓는 거는 뭐 사실 22년도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거든요.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우리 선거가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해석하고 여기에서 힌트를 찾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네, 큽니다. 예. 대신에 이런 정책 환경이 변하게 될 때는 탑 논리보다는 바텀 논리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업종이 시기다라고 볼 뭐든 수가 간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떤 탑다운의 논리로 뭐 가치냐 성장이냐 이런 스타일적인 개념보다는 네. 똘똘한 개별 기업에 대한 발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스타일이든 잘 성장하고 그렇죠. 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느냐를 잣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사상 최대이익이거든요. 네. 우리 상장 기업들이 아직 뭐 12월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론된 바로는 사상 최대이익이 끝나게 될 텐데 기업 마인드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네. 부담은 더 커지죠. 내년에 목표를 더 높여야 돼. 예. 그러면 내년에 더 높아진 목표를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과 산업계의 잉여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될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상반기와 하반기의 수익률 비교 등으로 인해서 22년도에 이런 업종이 유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3개월만 지나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신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들이 연말과 연초에 전하는 메시지. 그렇겠죠. 새로운 계획. 그렇죠. 그 계획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이 메시지가 기존에 조금 좀 경직되고 정체되었었던 경영진에서 나오기보다 알겠어요. 바뀐 경영진이 화두를 던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성실한 CEO보다 네네. 스마트한 CEO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의문이 남는데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내년에 우리나라 미국 선거가 둘 다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가 결국은 어떤 변수가 될 거냐, 이것도 좀 추측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 즉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네네. 예전같이 경기가 뜨겁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하는 거라면 금리를 올리는 판단이 어렵지 않을 텐데, 네네.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뭔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삐걱거림에 의한 거라면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건가? 올리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이 더 깊어질 텐데, 네네네. 통화 정책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선거 관련된 이슈는 예. 뭐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련된 뉴스에 함몰되다 보면은 마치 이제 경제도 뭐 극단화되어 가는 것 같고, 예. 단기적인 시장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정부 정치라든가 이런 요소도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히 맞지만 이런 변화의 그 변화에 가계와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응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 경제가 이념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함몰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네. 이제 투자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올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절하되었었거든요. 환율 상승. 예, 환율이 예. 너무 올랐고, 이런 요소 등이 내년 상반기 선거와 하반기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대입해서 놓고 본다면 달러화 강세를 더 촉진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의식돼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냥. 그냥 불안한 예, 때문에. 불안하니까. 정치적인 변수가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2년차 정부가 의외로 지금 지지율이 너무 빨리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될 경우 또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겠네요. 트럼프 짐이 또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영향이 달러에 영향을 줬을 때는 우리 자본시장을 조금 옥죄에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저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경제의 변화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본질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이런 정책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런 타이트한 정책 운영이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느냐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가계 부분과 공공 부분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높은 금리 환경에서 둘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결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계 부분에서 터지게 된다라면 생각보다는 그에 대한 그 영향이 네.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에 직격탄을 줄 수밖에 그렇겠죠.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공공 부분에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유럽의 재정위기 때에서 우리가 또 경험해 봤듯이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 문제는 결국은 또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22년도보다는 저희가 추정하는 거로는 23년도 말이나 네. 24년 전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마초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네. 이거는 무슨 경찰 뉴스 아닙니까?
경찰 뉴스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근로자 얘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지난 8월에만 420만 명이 미국에서 직장을 떠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라는 기사를 낼 정도로 정말 미국은 인력난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사표 내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그런데 이 대마업계, 이제 합법적인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올해 미국 내 종사자만 32만 명을 넘어서면서 예. 지난해보다 32%가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작년에는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대마초 산업에서. 네. 예. 근데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벌써 7만 8천여 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작년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더 생겼습니다. 예. 코로나 초기에 그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해고된 뭐 소매업이나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초기에 대마초 가공 상품 뭐 조제소라든지 아니면 재배소로 많이들 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 산업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냐면 미국 현지에서 그 치과 의사나 아니면 뭐 구급대원이나 예. 전기 기술자보다도 그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 산업이 없어서 그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네,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한다, 미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주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쪽 산업 종사자들이. 네. 합법이고. 네. 대마초 관련 산업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주로 그 실내 재배실에서 대마초를 이제 재배하는 일을 하고요. 상점에서 그 고객을 상대하는 일, 네. 뭐 아니면은 가공 상품을 만드는 일, 음. 또 대마초가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조제하는 약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월그린에서 일했던 약사가 음. 이 대마 산업으로 옮겨서 자기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쪽 가서 일하면 월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식당 종업원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든가? 대우가 좋습니다. 월급이? 월급도 뭐 월급은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예. 대우, 복지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예. 일단은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승진의 기회가 다른 곳보다 더 무엇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대마초 그 산업의 경우에는 예. 이제 일부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데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고용주들이 네. 근로자 대우를 잘 해줘야 이제 탈이 안 난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합법적인 조건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이제 유치해서 유리한 근로 조건을 조성해야겠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원이 양심 선언하면 이게 참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호하지만 골치가 아파지는 네. 그런 거라서 그걸 이제 근로자들이 간파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소식이네요. 미국의 케이블 TV 뉴스 전문 채널들이 많은데 네. 지난 3분기에 시청률이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런 깜짝 놀랐다 그들은. 우리 왜 이러지? 이런. 왜 그래요? 왜 이러지?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죠. 예.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벤트가 참 많았잖아요. 돌아보면 뭐 코로나도 시작됐고 예. 뭐 미국 대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한 뭐 시위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 기대를 넘어서는 뭐 예상하지 못한 대사와 예. 어떤 정치적 전개를 펼치면서 24시간 내내 어떤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준 덕분에 네. 사람들이 뉴스를 더 많이 봤다 이런 겁니다. 덕분에 케이블 TV 채널과 신문, 인터넷 언론 등이 이제 시청률과 수익률이 크게 늘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시청률이 추락하는 상황에 처했다. 뉴스가 볼 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 와중에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너무 재밌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보통 광고주들이 광고 넣을 때 그 보는 핵심 타겟 세대의 시청률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시청률입니다. 구매 활동하는 구매력 있는 어른들. 그렇죠. 예. 닐슨 통계에 따르면 이 나이대에 CNN에서 황금 시간대 시청률이 네. 지난 3분기에 52%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네. 52%요? 네.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이 반대 성향인 MSNBC는 예. 51%가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는 37%가 떨어졌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덜했죠. 근데 원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까지는 뉴스 시청률이 급격하게 올라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시청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네, 근데 예.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봤는데 정말 4년 주기마다 거짓말처럼 이렇게 툭툭 이후에 떨어져요.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일치를 합니다. 음. 그런데 그 트럼프가 당선되던 해인 2016년 이후에는 네. 다른 대선 이후 시기에 비해서 오히려 한 자릿수 소폭 감소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트럼프가 하루에 뉴스를 계속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반대 성향인 그 MSNBC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어요. 29%가. 아하, 예. 이거는 그러니까 친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와 무관하게 그 뉴스들에는 관심이 많았다.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 성향,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언쟁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오르더라. 네. 근데 이거는 TV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올 상반기 디지털 가입자가 44만 명이 늘었는데 웹사이트 그렇죠. 유료 가입자. 네. 예. 근데 2020년 상반기에 비하면 거의 이게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널리즘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부채질했다. 이렇게 언론계에서 입을 모으고 있죠. 예. 조금 뭐 심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된 덕분에 그런 탓에 언론사들이 뉴스 장사하는 게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해 보죠. 요즘 중국 경제가 심각해요. 요즘 갑자기 나빠지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 나라라서 우리도 걱정이 많은데 3분기 GDP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고 어제 보니까 중국의 집값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이게 뭔가 큰 조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뉴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는데 예. 중국 정부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라도 에너지 소비 줄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요.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예. 이게 위축되는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음.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중국 경제의 특징이죠. 예. 중국은 지방 정부를 보통 평가를 해서 관료들의 인사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과 항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실적 위주인데 실적이 GDP예요. GDP 성장률이 얼마나 나왔냐. 그런데 이 GDP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줄 만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중국 지방 정부들은 그중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팔게 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을 쉽게 해결했어요. 숙제는 해야 되는데 네. 아파트 지어서 팔게 하는 게 경제 성장률 높이는 숙제하는데 제일 좋더라. 그렇죠.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아파트 불패신화 때문에 원래도 잘 팔리긴 하는데 네. 아파트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지방 정부 소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짓게 하면 GDP도 올라가지만 이 땅을 건설 회사에 파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예. 지방 정부는 그 토지 소유권을 판 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늘려가는데 그래서 아파트 지어 올리는 걸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주택 선분양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이렇게 헝다그룹처럼 개발사가 파산을 하면 예. 이미 돈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낸 돈을 다시 보상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헝다 사태 터졌을 때 그 예.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그 헝다 본사 앞에서 계약서 들고 가서 내놔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던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겠죠. 예. 그 어떤 건설 회사도 분양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경색이 오는 아파트 겁니다. 산업이 갑자기 올스톱이다. 네.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뭐 HUG 허그라고 하는 공기업이 분양 보증이라는 걸 해서 네네. 혹시라도 아파트 짓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우리가 뭐 보증해 주니까 우리 다 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가서 자꾸 뭐 시위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리도 잘 지어요. 이제 이런 그런 보증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는 모양이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헝다그룹 이후에 그래서 부동산 개발사들 중에 또 여기가 흔들린다, 여기가 파산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그 시닉 홀딩스라는 중소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틀 예. 전에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헝다그룹은 계속 위태위태거리고 있고 그 아래 중소형 개발사들이 지금 도미노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예. 이미 뭐 판타지아라는 곳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닉 외에도 모더랜드라는 개발 업체가 그 신용평가사 피치 있죠. 네. 여기가 지난주에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모더랜드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디폴트 우려가 생겼습니다. 예. 참고로 9월 중국의 상위 100개 부동산 개발사의 매출이요. 1년 전보다 36%가 감소했습니다. 가을 들어서 예. 갑자기. 정부의 기반 시설 건설도 뭐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인프라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 이 영향이 의외로 커서 건설 산업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산업이 중국 GDP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더 넓은 경제 연쇄 효과 가져올 것 같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건설 산업만 보면 중국 GDP의 23%인데 거 뭐 가구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더 커서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 식으면 중국 경제가 더 많이 흔들린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 이제 그런 결과인지 중국 집값도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나 봐요. 맞아요. 중국 9월 집값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5년 4월 이후에 인 거거든요. 음. 국가 보조 주택을 제외한 70개 도시의 9월 신규 주택 가격이 8월 대비 0.08% 하락한 건데요. 약간 떨어졌네요. 네. 중소도시를 비롯해서 상하이와 선정같이 집값 비싼 곳들 있죠. 예. 이런 4대 도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헝다 사태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헝다를 비롯한 개발업자들의 파산 위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먼저 지급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 아까 선분양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9월은 중국도 가을이라 이때가 성수기인데. 맞아요. 예. 이 중국 주택시장 성수기가 9월인데 오히려 주택 매매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예, 예.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수요를 약화시키는 거고 그러겠죠.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더 싸게 내놔야 될 거고. 그렇죠.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결국엔 초래되는 그럼 겁니다. 싸지는 주택은 아무도 안 살 거고 또. 안 살 거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더 있는데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돈을 충전해 놓은 이유가 예. 그렇게 충전해 놓으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그 돈을 아파트 짓는 부동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굴려요. 예, 주로. 예, 그래서 예. 부동산 회사가 파산하면 이자 원금 못 주고 그러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문제가 생기는 골치 아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랑 참 연결고리가 많은 중국인데 중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는 게 아마 정말 오랜만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네. 저희 진행하신 지 10주년 되셨죠. 잠시 후에 저희가 그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라이브로 하는데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패널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함께 봐주시면 평소에는 좋겠습니다. 안 보시던 유튜브라도 지금 잠시만 같이 시간 되시면 네. 네, 12시에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